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은 미국 투자금을 회수한다. 2. 삼성전자 영업이익 발표. 3. 중국의 더러운 계획 폭로.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추가 투자 철회라는 폭탄 발표가 쏟아져 나오면서 바이든이 한국에 대한 충격적인 보복을 예고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리튬 광산이 있는 남미국들과 미국의 특별한 관계를 이용해 한국의 리튬 공급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바이든은 남미 3국의 석유 오펙을 모방한 조직 리튬 산업 오펙을 만들어 리튬 수출을 철저히 통제하고 가격 담합도 할 수 있다며 미국이 원하면 한국의 리튬 수출을 끊어버릴 수 있는 강력한 카드도 손에 쥐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바이든의 이러한 폭탄 발표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웃고 있는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회사들. 놀라운 것이 공개됐는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과 현대, LG 등 미국의 수백조 원의 투자를 발표했던 한국 기업들이 추가 투자를 미국이 아닌 중국과 다른 나라에 하겠다는 폭탄 발표가 나온 후 바이든이 한국에 대한 대대적인 복수를 발표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요.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제기된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서 4천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배심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이 압력을 가했을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동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1일 현지 시간 미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 네틀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넷리스트에 손을 들어주고 배상액을 3억 300만 달러 4,035원 이상으로 판결했습니다.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의 고성능 컴퓨터에 사용되는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넷리스트는 지난 2021년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사용되는 삼성의 메모리 제품과 다른 데이터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배상금으로 4억 400만 달러 5,38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넷리스트는 자사 기술이 메모리 모듈의 효율을 높여 단기간에 많은 양의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주며 삼성전자가 프로젝트에서 협업한 이후 특허 기술을 가져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성전자는 넷리스트의 특허가 무효이며 자사의 기술이 넷리스트의 기술과는 다르게 작동한다고 맞서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연히 삼성전자가 승리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깔끔한 완승 말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이든이 한국의 보복을 예고한 직후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2023년 1분기에 반도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면서 고작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는데요. 이 중에 4천억 원을 미국에 내야 하게 생긴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작년 10월 이 원자력 설계업체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자신들의 기술로 개발한 원전을 폴란드 등 동유럽에 판매한다면서 이를 막아달라고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미국 법원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자신의 기술로 만든 원전에 대해 수출할 땐 반드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는데요.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원전 기술은 APR-1400으로 한국 자체 기술로 만든 한국형 원전임은 이미 전 세계국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두 가지 보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떠오르는 산업이 바로 배터리죠. 이미 한국의 배터리 3사가 받은 수주 규모만 해도 1,000조 원을 돌파하며 역사상 가장 크고 위대한 산업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전기차 전체 비용의 40%가 배터리. 이 배터리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리튬이죠. 리튬은 이제 하얀석유라고 불릴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자원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지질조사국 USGS에 따르면 전 세계 리튬의 56.0%는 리튬 삼각지대로 흘리는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3개국에 몰려 있습니다. 이 중 볼리비아는 리튬을 이미 국유화했고 아르헨티나는 지난 1월 리튬을 전략 광물로 지정한 후 승인된 모든 탐사 활동을 멈춰 세웠습니다. 민간 기업의 채굴권도 정지했습니다. 칠레는 여기에 국영 리튬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USGS에 따르면 칠레는 현재 기술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리튬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41.0% 국가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FT 등 외신에 따르면 칠레 좌파 정권의 가브리엘 보릭 대통령은 TV로 중계된 대국민 연설에서 리튬 산업을 국유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릭 대통령은 사회주의자 대통령이었던 살바도르 알렌데 대통령이 1971년 구리 산업을 국유화했던 사례를 들며 이번에는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을 국유화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보릭은 국가가 리튬 생산 사이클 전반에 참여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국영 리튬 회사의 내시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외교부 소식통은 이날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가 리튬 광산 업계의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설립을 추진해 리튬 광산 가치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가격 합의를 도출하는 문서를 작성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은 미국과 남미의 지리적, 전략적 특별한 관계를 이용해 전 세계에서 리튬이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남미를 조종하여 한국의 수출 통제함으로써 한국을 자기 입맛대로 컨트롤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의 배터리가 미국에서 보조금을 싹쓸이하고 있다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지 매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따르면 이들 3국의 외교부 장관이 오펙과 유사한 리튬 생산국 조직을 만들어 오펙이 원유 배럴당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으로 생산 수준을 설정해 리튬 가격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내용의 문서 초안을 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남미 3국 외교장관들은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가 공감대를 형성하면 세계 최고의 리튬 생산국인 호주가 이 같은 가격 동조화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과 각별한 사이를 맺은 호주까지 끌어들여 한국이 마음대로 리튬을 얻지 못하도록까지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데요. 한국의 SK온과 현대차, 포스코홀딩스 등은 호주 광물, 자원개발업체와 이미 장기 계약을 통해 리튬 및 히토류를 장기적으로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미 3개국이 갑자기 리튬판 오펙을 설립하더니 리튬 광산과 관련 기업을 국유화하여 한국과의 모든 계약을 깨버리고 수출을 통제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호주가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배후에 있다며 거절하지 못할 제안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기상사태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리튬 공급을 막아 한국에 큰 충격을 주려 하는 바이든. 자, 그런데 한국이 엄청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말이죠. 이평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은 울진 등 광산 6곳서 리튬을 발견했다며 한국은 리튬 강국이 될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이 연구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해 국내 광산 6곳에서 리튬을 확인했다며 대표적인 곳은 울진이며 올해 안에 매장량 평가가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광산 탐사뿐 아니라 이를 활용해 리튬 하이드록사이드 서산화 리튬화, 리등 카보네이트 등 2차 가공 선물로 만드는 기술을 이미 확보한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날 국내에서 최고란 리튬 레피돌라이트 홍은모 실물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바이든은 이 소식을 접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이 리튬부터 배터리 소재와 부품, 배터리 완성품까지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의 모든 것들을 싹쓸이 해버리면 미국이 더 이상 통제할 수조차 없기 때문인데요.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며 신드롬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박순혁 흥보이사. 그는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지난해 초 여의도 전문가들이 테슬라와 중국 배터리 업체의 경쟁력을 강조할 때 박 이사는 줄곧 K배터리의 기술 초격차를 언급해왔습니다. 그가 유튜브에서 추천한 2차 전지 배터리 8개 종목 에코프로, 에코프비엠,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LG화학, 포스코케미칼현, 포스코퓨처엠, 나노신소재, 포스코홀딩스의 급등하자 개미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는데요. 이때 붙여진 별명이 밭대리 아저씨입니다. 밭대리 아저씨는 이를 전면 반박하며 앞으로도 수십 배 오를 수 있다고 했고 실제로 밭대리 아저씨의 말대로 이 8종목 주가가 급등하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큰돈을 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가 출연한 유튜브 방송은 누적 조회수 1000만 회를 돌파했고 최근 펴낸 저서 K배터리 레볼루션 GY는 출간 뒤 한 달째 베스트셀러 종합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 배터리의 핵심은 양극재입니다. 전기차 비용의 40%가 배터리, 배터리 비용의 40%가 양극재인데요. 한국의 에코프로그룹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양극재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이유죠. 에코프로 관계자는 이와 같은 완성형 양극재 생태계를 조성한 것은 에코프로가 최초이자 유일하다며 이런 생태계를 기반으로 2017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74.3% 급성장했다고 말했습니다.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이사는 한국이 배터리 소재부터 완성품까지 모두 세계 1위로 대체 불가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미국조차 한국을 흔들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 실리콘 웨이퍼와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과 같이 반도체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소재는 일본이, 5나노 이하 공정에 꼭 필요한 EUV 장비는 네덜란드와 반도체 장비는 미국이 꽉 잡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는 미국이 꽉 잡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일본을 필두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었고, 이 때문에 한국은 최근까지도 골머리를 썩고 있죠. 그런데 배터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라는 초대형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해 가정과 회사 등 거의 모든 곳에서 우리가 전기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배터리. 지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산업이 될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이 재료부터 부품 완성품까지 세계 1위를 싹쓸이 하다 보니 이제는 감히 미국조차 한국을 흔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배터리의 주원료인 리튬 가격을 폭등시켜 갑질을 해오던 중국이 최근 한국에서 나온 역대급 뉴스에 멘붕이 빠지고 있어 화제입니다. 외신들도 이제는 한국 기업에게 펄펄 매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기술력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중국 리필 사업을 최대 위기로 몰아넣은 한국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상 스마트폰 등 소형 배터리에는 리튬이 30g, 전기차용 중대형 배터리에는 30에서 60kg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은 2020년부터 중국산 리튬 수입 대상국 1위에 올랐고, 파란색 일본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며 전체 의존도는 6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양극재 핵심 소재인 수산화리틀은 칠레 등에서도 일부 수입하지만 약 84%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8년 의존도가 65%였다면 현재는 20%나 더 높아진 것입니다. 리틀에서 제2호 수수 악몽을 우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양극재는 배터리 생산 원가의 약 40%를 차지하고 리튬은 양극재 제조 원가의 50% 이상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정제 리튬 가격이 1년 새 4배 정도나 뛰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캐틀 등이 LFP 배터리를 만들 때 사용하는 탄산 리튬은 톤당 1억 원을 넘겼고, 한국 업체들이 NCM 배터리를 만들 때 쓰는 수산화 리튬도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수산화리를 수입 금액은 지난해 대비 470%나 늘어난 상황입니다. 한국은 올해 8월까지 21억 달러 약 3조 원어치의 수산화 리튬을 수입했는데 이 가운데 16억 달러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 언론들은 한국의 중국 의존도가 84%까지 높아졌다며 조롱 기사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중국 내 기후변화나 정치적 갈등은 리튬 조달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올 8월 가물과 정전으로 리튬 공급의 20% 이상을 담당하는 스촨성 공장이 폐쇄되면서 가격이 급등한 바도 있습니다. 즉 사우디가 석유를 감산해 가격을 몰리듯 중국은 전력난을 핑계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중국에서의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보다 2배 늘어난 600만 대로 예상되고 있어 자국 내 우선 공급 분위기에 따라 리튬 가격 급등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은 글로벌 리튬 정제 시설이 대부분 중국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리튬은 다른 광물보다 상대적으로 매장량이 풍부하지만 정제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채굴 과정에서 환경 파괴 우려가 크기에 인허가가 까다로운 면도 있습니다. 리튬 매장량이 가장 큰 국가는 칠레로 41% 비중을 차지하고 이어 호주가 25%, 중국은 7%에 불과하지만 정제는 대부분 환경오염 규제가 느슨한 중국이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튬 거래는 달러화가 아닌 위안화로 이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리튬 정제 사업에 대해 톤을 피겨내는 메럴 라이선스 투 프린트 머니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 또한 2024년 가동을 목표로 미국 텍사스주에 수산화 리튬 정제 공장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은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발효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에 따르면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생산된 광석 비중을 2027년까지 80%로 높여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광석 관련해서는 중국이 타깃이라는 의견도 이 때문입니다. 국내 배터리 상사도 중국 이해 국가에서 수산화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한국 업체들은 캐나다 및 호주와 적극적으로 손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LG 에너지 솔루션은 캐나다 광물업체로부터 리튬 25만 톤을 공급받는 업무 협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고성능 순수 전기차 300만 대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리고 미국 커파스 미네랄과도 리튬 공급 MOU를 체결했죠. 이런 상황에 한국에서 보도된 뉴스는 중국을 또다시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리튬 플러스가 금산군의 수산화리튬 제1공장 준공식을 가진 것입니다. 올 3월에는 핵심 장비인 50톤 규모의 특수 제작 반응기 10기를 입고하기도 했습니다. 총 500억 원을 투자해 연산 3,600톤 생산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국내 유일, 세계 8번째로 초고순도 수산화리튬 정제 공장을 세운 상황입니다. 다음 달부터 순도 99.99% 수산화리튬을 본격 생산할 예정인데, 이는 국내 2차 전지 소재 기업들과 테스트를 진행해 제품에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회사 측은 리튬 가격 강세가 지속되면 연간 약 4천억 원의 매출과 1,200억 원의 영업이익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제2공장 건설도 본격 추진될 예정인데 여기서는 5만 톤 규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글로벌 선도업체 수준과 비슷해지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 간평 리튬이 연 7만 톤, 미국 기업 알버말이 37,500톤, 칠레 SQM이 연 2만 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리튬 플러스는 장기적으로 연산 30만 톤을 생산해 글로벌 1위가 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해당 회사는 저급 탄산 리튬을 초고순도 수산화리튬으로 변환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달청에서 활용도가 낮은 탄산 리튬 290톤을 대여했으며 이를 수산화리튬으로 정제한 뒤 국내 3대 배터리사의 판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리튬, 망간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희소금속 구종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탄산 리튬도 보유조였으나 그동안 정제 기술 미비로 활용되지 못했던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튬 플러스가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통과하며 대여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제1공장 초기 생산을 위한 원재료는 모두 확보했다는 설명입니다. 해당 회사는 화학물질 제조 수입 관련 3대 인증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기술력은 코스닥 상장사 EV 첩탄소재도 알아봐 지난 7월 50억 투자 결정을 내렸죠. 그리고 곧바로 50톤 규모의 탄산리를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협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가 주목한 내용은 리튬 플러스의 생산 방식입니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리튬 정제 공장은 다량의 황산이 사용되고 전기와 인력 소요량이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튬 플러스는 유기역매를 사용하지 않아 오염 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촉매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공정 단순화를 통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리튬 플러스는 100여 건의 특허를 냈던 전용 대표가 지난해 6월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는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리스트와 포스코에서 리튬 연구 관련 핵심 역할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경악하는 부분은 지난달 말 해당 관련 회사가 여포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마저 중국 특허청에 등록을 마쳤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리튬 플러스의 지주회사인 리듬인사이트가 추진한 일입니다. 현재는 미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중국 등 10여 개 국가의 특허권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불순물이 많은 여포에서의 리튬 추출 기술은 현존하는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중국 등 전 세계에 수많은 어포가 방치되어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리틀인사이트가 기술적 우위를 확보해 추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리튬은 자연 증발 방식으로 추출하려면 1년 이상이 걸립니다. 넓은 면적의 엽전이 필요하고 순도 높은 리튬을 얻기도 쉽지 않죠. 그런데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리스트에서 1개월에서 최소 8시간 이내에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바 있습니다. 30에서 40%에 불과하던 리튬 회수율 또한 80%로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리틀인사이트는 여포에서 추출한 리튬으로 탄산 리튬을 제조하는 방법 또한 최근 국내와 중국에서 특허 등록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탄산 리튬은 리튬 플러스 공장에서 수산화리튬으로 변환이 가능하게 전기차용 리튬에 대한 밸류 체인을 모두 확보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리튬 플러스와 깊은 관계가 있는 포스코 또한 해당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최근 아르헨티나 엽수 리를 상용화 2단계 투자 결정을 한 바 있는데 아르헨티나에서 탄산 리튬을 생산한 뒤 국내로 운반해 수산화리튬으로 상용화하려는 계획도 이런 기술력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말 아르헨티나 여포의 탄산 리튬 공장을 착공하며 수산화리를 가공 공장은 내년 상반기 국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수산화 리튬은 연산 25,000톤으로 전기차에 약 60만 대에 사용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향후 10만 톤으로 늘리기 위한 3, 4단계 투자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포스코그룹은 2018년 아르헨티나 어모를 인수한 후 추정치의 6배인 1천만 톤 이상의 리튬이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채굴 가능성과 수유통을 고려해도 최소 280만 톤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해당 리튬 호수 가치는 현재 250조 원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배터리사들도 적극적으로 포스코에 접촉해온 상황입니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은 포스코 측에
미국 인플레이션 답축법 파고를 갖춘 업자며 포괄적 업무 협약을 제안해 진행되기도 했으나 이는 LG에너지솔루션이 국제신용평가사 평가에서 캐트를 능가하는 결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같았지만 전망에서 한 단계 높은 포지티브 긍정등을 받은 것입니다. SP에 따르면 축적된 기원과 규모의 경제를 통해 향후 2에서 3년간 수익성 향상이 기대된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답축법 발효로 캐틀의 미국 비즈니스 기회가 제한된 점도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캐틀이 34%인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14%로 유의를 기록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의 소재 경쟁력 향상으로 격차는 빠르게 줄어들 것이란 분석입니다. 리틀 가격이 급등하면서 LFP 배터리에 비상이 걸린 것도 한국의 호재입니다. 중국이 주로 생산하는 LFP 리듬 산절 배터리는 한국 NCM 니켈 망간, 코발트 배터리보다 가격 결정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리틀이 더 많이 사용되기에 가격 차이가 크게 줄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리듬 플러스와 포스코의 친환경적 정제는 전 세계 소비자를 한국으로 몰려오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기술력을 더욱 높여 중국 의존도에서 완전히 벗어나길 바랍니다. 도를 넘는 중국의 행동에 영국이 분노했습니다. 탈국의 땅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에 영국 정계에서는 중국과의 단교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왔는데요. 영국 총리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중국에게 제대로 된 보복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은 영국과 단교도 상관없다는 입장을 보여 잘못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 이런 가운데 영국은 한국에게 손을 내밀며 협조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대체 영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이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릴 것이다. 아무도 없는 길거리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들은 대형 포스터를 높게 치켜들며 반중 구호를 외쳤습니다. 30, 40명 정도 임원이 중국에 대해 성토하며 시진핑 독재 체제의 중국은 곧 멸망할 것이라는 저주를 퍼부었죠. 홍콩 출신 인물도 포함되어 있는 이 시위는 맨체스터 주재 중국 영사관 앞에서 기습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영국에서 벌어진 시위는 그러나 뜻밖의 사태로 흘러갑니다. 중국 영사관에서 임원 여럿이 우르르 나오더니 이들 시위대를 향해 물리적인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일부는 시위대 한 명을 영사관으로 끌고 들어가 폭행하는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영국 땅에서 영국 경찰이 지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들은 대낮에 버젓이 폭행을 한 것이죠. 갑작스러운 사태에 영국 경찰이 중국 영사관에 진입, 폭행당하던 이를 끌고 나오며 영사관 직원과 충돌을 빚었습니다. 중국 영사관에서 중국 본토인들이 나와 폭행까지 할 것이라고 현장에 있던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영국은 중국의 황당한 행동에 분노했는데요. 영국이 지배하고 있는 땅에 중국인들이 함부로 무력을 행사한 것은 주권을 무시한 행위라 볼 수 있기에 외교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국은 중국의 행동을 참지 않았습니다. 영국 의회 외교의회 의장인 보수당 의원 엘리셔 컨스는 중국 대사에게 항의는 물론이고 폭행에 가담한 관계자를 전부 영국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은 즉각 중국 외교관을 초치했습니다. 영국 외무부 제시 노먼 부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런던 주재 중국 대사관의 대사 대리에게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전달, 행동 설명을 요구했다고 밝혔죠.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뻔뻔한 대답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에 대해 함부로 협한 말을 담은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며 처벌을 당해도 싸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이 일에 대해 정당방위라는 입장이었죠. 심지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사태에 대해 소란을 떠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중국 영사관에 들어와 안전을 위태롭게 했다고 평가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했죠. 어떤 외교기구도 관사의 안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하며 폭력을 행사한 자국 외교관의 행동을 감쌌습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 그러지 않아도 협박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 영국과 중국인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양국 간 입장에 대한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입니다. 2019년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벌어진 위구르인들에 대한 인권 탄압 문제가 벌어지면서 양국 사이에는 큰 갈등의 골이 생겨났었죠. 홍콩 문제까지 결부되면서 영국은 중국을 곱게 볼 수 없었습니다. 일국 양제의 원칙을 지킬 것을 주장했지만 중국은 이를 무시하는 한편 친중 인사로 홍콩 지역을 장악 중국의 뜻대로 홍콩을 지배하려는 야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영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아나무인 태도에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반면 중국도 대놓고 영국의 동맹관계를 비난 오커스에 참가한 영국을 헐뜯었죠. 호주, 미국, 영국이 함께 맺은 군사 동맹 오커스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기구입니다.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았지만 많은 이들은 이 기구의 설립 목적이 중국 견제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중국도 이 점을 잘 알았기에 영국에게 큰 소리를 치며 자국에게 대항하면 영국도 큰일을 당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영국에게 무역으로 압박을 주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상호 간 적대적 태도가 점점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번 중국 대사관의 월권 행위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영국 내에선 중국과의 관계 재조정 수준이 아닌 단교까지 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한 것입니다. 텔레그래프지는 최근 영국 외교부에서 중국과의 단교도 고려할 대상이라고 말하며 새로운 악의 축으로 급부상한 중국을 철저하게 규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영국 보수당은 전통적으로 중국에 대해 매파 기조를 가진 정당입니다. 현재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리즈 트러스 영국 전 총리는 중국 비난으로 대표적인 매파 정치인이었죠. 그런 그녀는 물러나기 직전까지도 중국을 세계적 경쟁국에서 위협으로 바꾸는 것을 고민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중국의 행동에 영국이 적극적으로 대처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었죠. 그러나 이 정도 수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교까지 가야 한다는 주장이 영국 보수당 중진들 사이에서 나오며 영국 정계는 현재 중국에 대해 협박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영국 보수당 역시 리즈 트러스 전 총리와 비슷한 생각을 품고 있기에 그녀가 물러나도 중국에 대한 단교 결정에는 차질이 없는 상황. 사실 이번 사태 이전에도 영국을 향한 중국의 방해 공작은 끈질겼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중국의 스파이 행위죠. 다수의 중국 스파이가 미친 여파 때문에 영국 정계에선 중국 제재에 대한 의견은 초당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재작년 영국에선 보수당 의원을 대상으로 중국 스파이 요원이 침투, 고급 정보를 훔쳐가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보고가 이어졌죠. 영국 국내정보국의 마이오 수장이 중국의 스파이 위험성을 경고, 영국 전역이 중국 스파이들에 의해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막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주장할 정도였죠. 공개석상에서 스파이 행위를 조심하라고 경고를 남길 정도면 물밑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스파이 행위 수준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데요. 작년에는 언론인으로 위장한 중국 국가안전부 MSS 요원이 영국으로 위장 취업을 한 후 정보를 빼내려고 한 정황이 포착. MIO 요원이 이들의 정체를 파악하고 전부 추방한 일도 있었죠. 중국 공자학원의 스파이 행위도 도를 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 위치한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는 공자학원만큼 영국 사회에 깊숙이 녹아있는 조직은 없다고 경고하며 공산당의 영향에서 영국이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래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가 출자해 세계 160여 개 국가와 지역에 총 500여 곳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중국어 교육기관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교육기관인 공자학원을 스파이 양성소 혹은 스파이 침투 기관으로 바꾸고 이를 몰래 후원해왔습니다. 주요 정치인의 비밀 정보를 캐내는 것은 물론이고 영국 중국 간 과학기술 연구 협력의 중개 기업 컨설팅 서비스 생각지도 않은 영역에서 공자학원의 영향이 깊숙하게 미치고 있다고 말하며 이를 철저하게 뿌리 뽑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죠. 영국은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 중국의 영향력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단체를 완전히 폐쇄하거나 없애는 방식을 사용,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애초부터 근절하겠다는 접근으로 중국을 향해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정치 분야만이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영국 기업들은 중국 투자를 취소하는 모습을 보였죠. 토니 덴커 영국 산업연맹 CBI는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를 통해 모든 영국 회사들이 공급망을 제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디커플링을 영국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며 중국 시장을 최대 기회라고 생각한 영국 기업들 사이에서 변화하는 중국 시장을 보면서 투자한 물자를 회수하거나 현지 인력 해고 및 공장 정리를 결정하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죠. 정부 차원에서도 중국의 침투를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영국 웨일스에 있는 반도체 칩 제조 공장인 뉴포트 웨이퍼펜 매입 불허 결정인데요. 중국 자본이 지배하고 있는 넥스페리아 회사에 대해 영국 정부는 매입 불허 결정을 내리며 자국 산업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전략 물자로 간주되는 반도체 산업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위협이 있다고 말하며 중국의 간섭을 원천 차단한 것이죠. 반면 중국과 헤어질 결심을 굳힌 영국은 한국과의 협력에 큰 의지를 드러내며 손을 내미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 6월에 이뤄진 양자 프레임워크 합의는 의미 있는 합의였습니다. 현재는 물러난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체결한 협정으로 무역과 국방, 안보 등 중요 분야 27개 항목에 대해 양국이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합의한 내용인데요. 영국은 녹색 경제 분야 무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해 전담 특사를 임명, 한국으로 특사를 파견했습니다. 영국이 특사를 임명해 사업 협조를 구한 것은 최초라 할 수 있는데요. 수소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을 따라잡고 향후 수소 기술에 있어 한국 기술을 이식하고자 하는 영국의 친환경 사업 의지를 잘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외에도 군사적으로도 한국 잠수함과 전투기 구입에도 영국은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며 공조체제를 굳히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영국의 손을 잡으며 수출에 있어서도 적극 검토하는 상황.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진 한국-영국 사이가 단단하게 굳길 바라며 중국과의 손절에 속도를 내고 있는 영국을 응원하여 한영 동맹을 통해 한국이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게 기원해 보겠습니다.